미국도 물가 살벌한 것 같은데 맞는가요? 아니 금리가 저래 높은데 물가는 왜 살벌한가요?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미국 물가가 살벌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 대비로 작년까지는 물가가 높다가 미국이 더 높다가 지금은 거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비슷해졌죠.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미국은 뭐 9.1% 올랐다가 뭐 3% 올랐다. 우리나라는 그래 또 6% 올랐다가 3% 올랐다. 라고 한다면은 이쪽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심하다는 소리예요. 체감상. 그럼 미국 물가가 왜 우리나라보다 체감상 물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냐? 실질적으로도 그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 이유는 현재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우리나라랑 미국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상황을 보면 어때요? 전 세계 물가를 자극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 세계 물가 자극하는데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거 한 가지 그죠? 기름, 유가 왜냐면은 곡물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곡물 가격 올라도 괜찮아요. 자국엔 싸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가는 왜 그게 안 되느냐? 기름 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유가 같은 경우는 운송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냉동할 때도 쓰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름값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데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할 때도 있고 한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28 전쟁 확전하면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근데 막 지금 90달러, 100달러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도 유가는 올랐어요. 그 이유는 오펙에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뭐예요? 오펙에선 감산. 또 떨어지네? 감산. 반대로 확 올라가면 증산해가지고 내릴 수 있느냐? 요건 또 한계가 있죠. 멈추는 건 쉬워요. 다시 돌리는 게 힘들지. 증산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전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이면에는 사우디가 왜 계속 이렇게 감산을 할까요? 이거는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 부분도 있죠. 사우디 왕세자가 일단 바이든이랑 안 친한 게 아니라 싫어해요.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우디가 독단적으로 미국을 그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곳이냐 오펙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냐 그보다는 지금 화폐 전쟁 미중 화폐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미국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페트로달러 때문이다. 원유 거래는 달러로 하도록 만든 그 페트로달러 때문인데 그렇죠. 비싸야 들어오는 돈은 많아지는데 미국이 더 세잖아요. 위협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사우디를 어느 정도 도와주기 시작했다. 페트로달러에 대비해서 그걸 깨기 위해서 페트로 위안에 하도록 싸바싸바 들어간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가 어느 정도 맘 놓고 미국한테 개길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가가 영향을 받는 건데 여기서 하마스가 아주 나쁜 짓을 했죠.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 국제적인 정세 제외하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서비스 물가 상승입니다. 이 서비스 물가 상승은 어디서 나오느냐? 월급에서.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일자리가 많은 나라냐 아니면 일자리 수요가 많은 나라냐 이런 건데 자 원래 그래서 이번에 임금이 너무 높아졌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미국이 일자리 민간 고용이 줄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비싼 월급을 주면서 원래 수요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진짜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요. 근데 사람이 없어.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일한 5명이 필요해요. 근데 나랑 경쟁자가 2명 더 있어서 3명이서 뽑는데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주면은 옆에서 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이라도 더 줄게. 우리 집 와서 일해.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좋으면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일자리를 찾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민간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 반토막이다 라는 민간 그 조사 업체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9월에 이걸 토대로 미국의 경기가 꺾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튀다가 멈춥니다. 튀다가 멈추고 오히려 떨어져요. 이게 10월 4일 올해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인데 결국에 그 뒤에 10월 7일에 발표된 지표를 보니까 반토막은 무슨 예상치의 2배가 고용이 됐다. 즉 미국의 고용은 엄청나게 탄탄하고 서비스 물가를 계속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지표가 나온 거죠. 여기에 미국 선목리 4.9%의 깜짝 성장이 나왔습니다. 자,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는 건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활성화가 됐다는 소리죠. 지금 물가는 완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미국이 원하는 물가는 얼마? 2%. 그런데 그 2%가 2% 찍었으니까 이제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2%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서 2%대 뭐 2%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물가 걱정은 끝났다. 이게 확실히 돼야지 목표를 달성을 한 거죠. 그런데 성장률이 저렇게 좋다는 거는 내수든 아니면은 뭐 수출입이든 경제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미국보다 물가가 덜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진짜 물가가 덜 올라간 상황이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곡물을 생산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유가 너무 비싸면은 캐면 되는 나라예요. 미국은 산유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식품도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가가 왜 더디게 영향을 받았느냐? 미국은 경제가 양호하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를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죠. 미국이 DSR 적용을 빨리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소비 지출이 우리나라보다 적다. 묶인 돈이 많지가 않다. 이번에 미국 집값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거의 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DSR을 미리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올라도 더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소비가 활성화되면 뭐가 늘어난다? 통화 승수가 늘어나죠. 통화 승수가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 1,000원이 소비가 활성화돼서 옷가게 주인한테 1,000원 주고 옷 샀어. 근데 이 옷가게 주인은 1,000원 주고 밥을 시켜 먹어. 그러면 이 밥집 주인은 1,000원 주고서 또 물품을 사와요. 소매상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또 1,000원 주고서 도매상에서 물품을 사와. 그럼 이 사람은 또 1,000원 주고서 저기 생산지에서 물품을 사와요. 이 생산지에 있는 사람은 또 가가지고 1,000원 주고 옷을 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번 돌았어요. 그러면 이 1,000원이 경제 시장에 미친 영향은 3만원이에요. 근데 경제가 좋지 않아서 3번만 돌고 말아요. 그럼 3,000원이에요. 즉 M1 통화량은 그대로인데 활성화가 되면 M2 막 이런 통화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화폐가 시중에 풀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게 자극하는 것이 뭐예요? 화폐 가치 하락.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이 자극하는 게 실물 가치 상승이죠. 실물 가치 상승이 즉 물가 상승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왔던 이유는요, 미국에 비해서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침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랑 미국 자영업자를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은 고용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일자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 구하다 보니까 웃돈 얹어줘가면서 뽑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코로나 이전부터 내수 경기는 안 좋았어요. 부동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죠. 저축을 하든가 아니면 대출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상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건물주는 월세를 올립니다. 왜냐면 본인도 그만큼 대출을 받았을 때 더 큰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고, 그러니까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한테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배달업계, 배달 플랫폼에게 줘야 될 돈이 또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쪽에서 뜯어가는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자영업자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을 줄이고, 그러다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까지도 가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최저시급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침체고 미국은 활성화됐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 물가가 살벌한 것도 살벌한 거지만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경기가 탄탄해요.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은 4.7%가 나왔고 또 고용 지표도 33.6만 명으로 목표치의 2배가 나왔어요. 요거 목표 4.5였죠. 예상 4.5였고 요거 예상 18만 정도였나? 그랬는데 요거 다 그것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근데 물가가 3.7% 나왔죠. 아직 2%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금리를 안 내려도 충분히 된다는 소리예요. 금리를 안 내려도 충분히 되니까 미국채 금리가 왜 5%를 돌파했겠느냐. 미국채 금리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 무슨 소리예요? 미국채 가격이 싸졌다는 소리예요. 왜?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져야지 국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금리를 낮추기는커녕 금리를 더 올리든가 올려도 된다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은 올리진 않더라도 고금리를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에 채권 시장,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엔 기준금리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 기준금리 체력이 저렇게 튼튼한데도 기준금리 안 올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요. 시중금리를 올리기 위해서예요.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돈을 회수하도록 만드는 건데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기준금리 안 올려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지금 미국의 살벌한 물가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랑은 괴가 다른 것은 미국은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은 이유는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아서 서비스 물가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요소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끌어낼 부분은 물가를 완전히 미국이 목표치까지 잡을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체력이 버텨줄 수 있으니까 미국의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럼 미국의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의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 채권이 한국 채권보다 안전하죠. 그리고 지금 미국 채권이 한국 채권보다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한국 채권을 보유하는 것도 한국의 금리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채권을 어느 정도 샀는데 그 외국인 채권 수요들이 3분기부터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 금리를 올려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기준금리는 그 전반적으로 심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를 올려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채 발행을 한도를 폐지한 거예요. 은행에서 계속 돈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그러니까 내년에 그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년에 금리 인하하니까 그 전에 집 사라. 그때 집값 올라갈 거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가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예요? 기준금리 인하도 굉장히 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아파트값 80%는 금리와 유동성이 결정을 한다. 즉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금리하고 대출 한도.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살벌하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게 진짜로 막 내가 식품 하나 사는데 사과 하나 사는데 어제는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200원이고 한 달 뒤에 갔더니 2,000원이야. 이게 아니라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돼서 고물가 시대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근데 그만큼 양적 긴축은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럼 미국은 지금 양적 긴축을 어느 정도 멈추고 금리로 유동성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길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1%대 금리는 없다. 2% 밑으로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많이 내려도. 이게 단순히 내 임기 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1%대 금리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은 미국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 대출 금리. 대출 금리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올해 8% 갈 수도 있다. 내년에 10% 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대출 상단이. 그럼 그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런 기사가 뜹니다. 호가 2억 낮춰도 문의가 없다. 벌써부터 호가를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2022년에 이런 식으로 호가 낮추면서 계속 하다가 10월부터 금리 억제해가지고 11월부터 금리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특례 풀어주고 뭐 해가지고 대환 대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버텼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자산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특히 우리나라 자산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다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